제1야당 대표의 회담 제의, 그것도 청와대까지 찾아가 만나자고 했던 제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하는 전략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언론의 이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통령의 무시 전략이 내부 분열상을 여야 대립으로 치환시켜 분위기를 반전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야당 지도부 일각의 기대 섞인 전망도 힘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전술이 꽤 잘 먹히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전술도 본질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기초공천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유 씨의 계좌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4년 전 자신들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찰이 유우성 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혔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유우성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제북 화교인 유 씨가 2004년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2007년부터 2009년 무렵까지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모 씨와 함께 1,600여 차례에 걸쳐 26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줬다는 진술에 따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간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탈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탈북자 단체가 유 씨를 고발한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유 씨를 흠집내 증거 조작 논란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우성 씨 변호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장경욱 변호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탈북자 단체가 유우성 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법정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유 씨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외에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로 같은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간첩 사건이죠.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직파 간첩 홍모 씨 사건. 오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더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홍모 씨에 대한 2차 신문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공개되면 탈북 루트가 공개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탈북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국보법 사건을 다룬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이끌어내거나 위조 문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재판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홍 씨도 신변 보호를 위한 가림막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된 간첩이라며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며 이 사건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문제의 합신센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촬영을 불허하고 그리고 일부 기자들한테만 공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탈북자 수용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진짜 탈북자가 맞는지 조사하는 곳이 합동신문센터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건 2008년 준공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만 공개했고 그나마 국정원과 입을 맞춘 5명의 탈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도 하나같이 국정원 수사관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폭행이나 폭언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신센터에서 6개월간 감금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힌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말과는 대비됩니다. 유 씨 변호인단은 합신센터 공개에 대해 국정원이 증거 조작 행위에 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가혹 행위를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정원이 일방적 설명, 국정원의 의도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수용 탈북자의 인터뷰, 제한적 공개로 마치 인권 침해가 없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서 삼척에서도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되면서 군 당국의 부실한 정찰 체계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군 책임론을 지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 군에 대한 질타로 들립니다만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경계 강화와 안보 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수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군 책임론을 꺼냈다고 평가했지만 국방장관 등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까지 총 석 대의 무인기가 군이 아니라 모두 민간인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등산객이,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삼척에서 수거한 무인기도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신만이 이모 씨가 지난해 10월 발견했다가 무인기 관련 뉴스를 보고 지난 3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의 이모 씨는 발견 당시 카메라에 물이 차 사용할 수 없어 버렸고 메모리칩에 있던 기존 자료를 지운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놓친 무인기를 민간이 발견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지난 1996년 강릉 침투 잠수함을 택시기사가 발견한 일, 98년 속초 침투 잠수정이 어망에 걸려 발각된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형 무인기를 찾아낼 방공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한지 의문이 드는군요.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국방부는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소형 무인기 같이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인기를 일일이 감시하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이런 감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입니다. 동네 축구에서 왼쪽이 뚫렸다고 11명 선수가 다 왼쪽으로 몰려가면 또 오른쪽이 문제가 되듯이 이 국방정책이라는 건 특정한 위협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대비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방 목표에 맞게 국방 어떤 재원이 균형 있게 투입이 돼야지 새로운 위협이 이게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네, 최근 언론 보도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무인기에 적힌 숫자와 무인기 색깔 등이 북한제라는 근거라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김종대 편집장은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견된 세 대의 무인기가 파란색이라서 북한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들은 주로 은갈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황해도의 온천 비행장에서 출격했다는 언론 보도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나서서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사실 확인보다 눈길을 끄는 기사만 앞다퉈 내놓는 여론몰이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권이 이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제안, 기초공천 회담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야 대립이 선명해 보이지만 야당 내부 갈등도 점점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중점 보도합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기초공천 관련 사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박근혜 대통령이 박준우 정무수석을 보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동 제안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박준우 정무수석이 오늘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시간이 10분에 불과했다는 사실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상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수석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일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지난주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두 공동대표는 대선 때는 선거법 개정 사항인 줄 몰랐냐며 기초선거 무공천이 대통령의 공약임을 상기시켰지만 박 수석은 박 대통령만큼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은 없다고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 만남 후 청와대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발표하며 지금은 거절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비슷한 시각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광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기초선거 무공천을 입법화하자는 의미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국민은 약속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며 출마자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기초의회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공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화살은 겉으로는 여당과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3인의 서울광장 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지방 권력까지 장악당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투쟁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 오전 CBS 인터뷰에서 큰 선거에서 지면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났던 것이 통례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이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일각에서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마루타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밑바닥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심야 회의까지 계획하며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한마디씩 했더군요. 조금씩은 다른 입장이죠?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 야당이 초등학생만 링에 올라가는 데 비해 여당은 어른과 초등학생이 함께 링에 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당이 기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도 지난 5일 사람들은 룰에 관심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속 이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여야가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박 시장은 신뢰를 어긴 정당이 어딘지는 시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담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PD 수고했습니다. 네, 기초공천을 둘러싼 오늘 국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초공천 문제의 출발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 PD. 안녕하세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기초공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 기초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또 여러 번 관련 발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기초공천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네,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했던 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향식 공천 얘기도 했군요. 네, 현재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처리하면서 내놓은 대안 바로 상향식 공천입니다. 기초선거 문제를 공천 폐지가 아닌 상향식 공천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대선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상향식 공천은 대안이 될 수 없어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 대선 당시에 야권 후보들도 기초공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죠? 네,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해소해야 하고 또 그 방법으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 구조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국민보다는 이제 공천권을 가진 정당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당론이 아니라 일부 그 공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3고 초려 내지 10고 초려 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공천을 하셔야죠.
여야 모두 약속했던 내용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공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새누리당은 기초후보의 정당 표방 금지를 위헌이라고 했던 2003년 헌재 결정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정당 공천 금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네. 요즘 새누리당은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인데 잘못을 깨달을 기회는 이미 1년 전에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기초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기초공천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과 정반대의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실천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김현주 PD가 정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 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당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 당시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채널로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번 며칠 남지 않은 공천이지만 이번에 차제에 아예 여야가 함께 공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당시 기초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이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무공천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서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새누리당의 진심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손잡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새누리당은 의기양양해하며 민주당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구태정치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자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이미 지난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신들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의대회 얘기를 잠깐 해보죠. 네. 오늘 어느 분들이 주로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 결의대회는 기초선거 출마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입으로는 공천 폐지 구호를 외쳤는데 아마 속내는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네. 영상 인터뷰 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도 기호가 몇 번인지 또 어떤 성향의 후보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몇 번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초단체 폐지 공약 이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 추천해서 무소속 번호를 받을 건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 번호를 주입시키느냐. 상가 인사를 가게 되면은 기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봐요. 기호가 없으니까. 선거는 같은 조건에서 분명히 시작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질거 못으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거의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진보 개혁세력들은 출마를 하지 말고 이거 보이콧 해야 한다.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합니다. 후보로 나오려고 생각 안 했던 분들도 계속 간을 보다가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저희 당만 지금 후보가 10명이에요.
우리 같이 공천을 안 하면 맨 끝에서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불리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지키지 말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쪽에 가면 되는 겁니다. 변별력이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나 일반 주민분들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면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속의 정치,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2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5건이나요? 네. 해당 의원들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지속적으로 공천 폐지를 주장해온 이재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하자는 요구 들어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앞서 김희주 PD가 전해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명분만 지키려다가 다 죽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야당이 참패하게 될 것인지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초공천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공천 폐지는 정당의 하부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를 망치는 전략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대여 투쟁을 강조하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명분은 지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초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우리 3,000명의 후보들은 그 생사 기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제 생각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본복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초공천 폐지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민주당의 합당 명분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대여 공복의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번복하는 순간 안철수 의원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거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그런 어떤 새정치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떤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실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라든지 이후 한국 정치의 어떤 개혁에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의 어떤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민생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가 있고, 다만 기초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현재 야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말이죠.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지금 야권 후보들이면 경쟁력이 있고 지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6.4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의 성적표로 결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 새정치로 상징되는 기초공천 폐지는 크게 일부에서 손해는 결과 예상이 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패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내 요구가 거세져 당 지도부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수의 전망처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을 파기한 문제인 만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바꿔도 다시 말해 기초공천을 하기로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두 손 두 발 자유롭게 풀어놓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새정치연합은 두 발을 묶고 달리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난립과 기호 2번의 전통적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만약에 정당 공천을 하기로 대선회를 한다면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2번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의 창당의 명분을 저버렸다라는 대국민 신뢰 실추 부분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정치력으로 해야 할 그런 몫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랐지만 갈등 지속이 최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네,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에 일부 전해드렸던 19대 국회 해외 출장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19대에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가장 자주 다녀온 의원은 누구였고 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쌓아둔 의원은 누구였는지 분석했습니다.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원들, 이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분석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 예산으로 이뤄진 국회의원들의 공식 해외 출장은 모두 77건. 여기에 참여한 의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301명입니다. 새누리당 172명, 새정치민주연합 125명, 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비율을 53% 대 44%로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의 해외 출장이 의석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3번 이상 다녀온 경우로 한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2명입니다. 비율로는 여야가 56% 대 44%, 역시 새누리당이 의석 비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별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7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관한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7번 중 6번이 WTO와 관련된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2위는 총 5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정, 남경필, 정우택 의원이 속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이윤, 유인태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2박 3일인 경우 3일로 계산해 기간 순위를 매겼습니다. 횟수에서 7회로 1위를 차지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기간별 순위에서도 39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매달 이틀 정도는 해외에 있었던 셈입니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인 한정혜 의원입니다. 총 4회에 걸쳐 35일간 해외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인태, 남경필, 김희정, 김재은 의원 순으로 나왔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해외 출장 상위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 순위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 단연 1위입니다. 통상 7만 마일리지면 미국 왕복이 가능한 가치를 지니는데 황 의원은 29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정의연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들은 20만이 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전원이 3선 이상의 중진들이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이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로 생긴 마일리지는 다음 출장 때 우선 사용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1위인 황진아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출장 때 마일리지를 쓰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자, 지금 이 마일리지 소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 개인 앞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다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선출된 이사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부정입학, 교비 횡령 등으로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학원 사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을 앞세워서 상지학원 재단을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지학원은 김문기 씨가 그 유신 정권 때 소유를 하게 된 이른바 유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김문기 씨는 유신 정권뿐 아니라 5.60 군사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김영삼 정부 때 개인 비리가 불거져서 재단에서 퇴출됐지만 이후 김황식 전 총리가 대법관 주심으로 관여한 판결을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강신혜 PD가 설명해 드립니다. 1972년 유신 정권은 재정난을 겪던 원주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합니다. 임시이사는 대통령 선출 거수기로 불리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김문기 씨였습니다. 김 씨는 2년 뒤인 1974년 아예 원주대를 인수해 대학과 재단 이름을 상지대와 상지학원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이후 김 씨는 1980년 민정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신군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12대 13대 민정당 의원, 14대 민자당 의원까지 독재 정권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씨는 정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단 내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는 1993년 부정입학과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져 구속됐고 이사회와 재단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던 김 씨의 친인척들까지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김성훈, 박원순, 최장집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명망가들이 총장과 이사를 역임하며 상지학원에는 봄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김 씨는 재단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007년 5월 대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주심 대법관이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였습니다. 이 판결로 상지학원의 이른바 민주이사회는 해체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사분위는 분쟁에 휘말린 사학의 이사를 파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참여정부 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구성된 2기 사분위가 상지학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2010년 8월 사분위는 김 씨의 측근 4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총원이 9명이지만 김문기 일가는 기존 이사 중 일부를 우호 세력으로 규합해 사실상 이때부터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출된 둘째 아들 김길남 씨도 이때 이사회에 포진합니다. 따라서 올해 김길남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김문기 일가가 1993년 이후 20여 만에 재단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던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강신혜 PD 리포트에 언급된 김황식 전 총리의 역할이 궁금하던데요. 당시 판결에서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지대 사건 재판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당시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 전 총리의 누나였습니다. 네. 이 점 때문에 현재까지도 당시 판결에 김 전 총리 누나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총리 친누나였습니까? 네, 친누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밀려나겠죠.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공천 안 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진상하는 꼴에 강제 전보 문제로 괴로워하던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호레일이 700여 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남경필, 정병국 두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뉴스룸 리포트에서 기초공천 문제 살펴봤습니다만 예. 한 가지가 빠졌다고 언론 문제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번에는 기초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4년 뒤에 무공천 선거를 치르자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의 무공천 철회를 사실상 주문한 얘기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는 많은 유권자들도 야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이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할 거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설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듯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두둔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새누리당에서 한 얘기와도 같은 주장이고요. 예, 금요일에는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당도 기초선거 공천을 해서 당당하게 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당이 기초 무공천 공약을 번복할 수도 없고 또 무공천을 하자니 선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빠진 것을 새누리당이 잘 알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했던 말로 풀이됐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보수 진영이 그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듣고 공천을 철회한다거나 하면 곧바로 말 바꾸기다 이런 공격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새누리당 내부의 대진은 확정이 됐군요. 예, 남경필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병국 원유철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병국 의원이 1위를 해서 남경필 의원하고 1대1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은 24일에 열리는데요. 남 의원이 지금 저 멀리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김 빠진 경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코레일이 700여 명에 대한 강제 전보 조치를 결국 강행을 했군요. 예. 코레일이 오늘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순환 전보로는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희망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보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726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순환 전보와 인사교류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걸 시행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이 이런 명분을 대고 있지만 작년에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노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작년 파업 때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 전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강행이 됐는데요. 예. 오늘 철도노조 집회가 있었군요. 철도노조는 오후 2시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지난주에 사망한 조상만 조합원을 추모하고 강제 전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에 사망한 조 씨의 장례도 일단 밀어놨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측에 이런 강제 정보 발령이 나온 겁니다. 작년 철도파업 때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 이 두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서 국회에다가 철도 소위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철도 소위가 양당의 입장 차만을 확인했고 또 소위 소속의 의원들이 해외 출장만 다녀왔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치가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네.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 얘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아닙니까? 예, MBC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2011년 징계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오늘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2008년 PD 수첩 쇠고기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서 각각 정직 1개월 그리고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서는 각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들한테는 결과를 알리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먼저 내서 당사자들은 보여주기식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절차도 절차지만 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2011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당시 중징계를 내렸고요. 거기에 맞서서 제작진들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냈는데 1심에서는 징계 무효 판결이 나왔고 또 2심에서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그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에 대한 상소는 포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작진들을 이번에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MBC가 사법부마저 능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8월 방한하는 교환 프랑치스코가 주재하는 순교자 시복식이 광화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중도 많이 모일 거고 또 빌딩 숲이라서 경호 조건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타요버스를 100대 증편하고 앞으로 뽀로로 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기 캐릭터 라바를 입힌 지하철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면서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번째 담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일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 농촌 마을에도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올망졸망 몰려다니는 모습도 귀엽지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겨울 털신도 물고 다니고 제 집 개밥 그릇에도 입을 댑니다.
오늘은 슬리퍼 한 짝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온데 뒤져도 안 보입니다. 경호 없는 이웃이지만 도둑놈이랄 수는 없죠. 그러려니 오늘은 신문의 날입니다. 이날을 제정하고 기리는 신문 편집인 협회는 신문 윤리 강령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K는 신문 윤리 강령 제1조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 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